반드시 찾아내라. 김정은의 분노가 북한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대남 간첩훈련소 출신 여성이 정체를 숨긴 채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보위부가 혈안이 되어 중국 국경까지 봉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한국행 브로커에게 납치당한 상태였고 북한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비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굴조차 볼 수 없도록 고글을 쓰고 이름 대신 암호명으로 불리며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다 착지에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 북한이 끝까지 숨기려 한 충격적 실체. 그리고 그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한 한 여성. 지금부터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언, 간첩 양성소의 충격적 실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묻혀있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그것은 바로 야한 동영상을 보고 필기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어두운 교육장. 앞에는 낡은 스크린이 있고 교관은 불을 끄고는 집중해서 보라고만 말합니다. 40분짜리 영상이 시작됩니다. 피곤해 절은 몸으로 앉아있다가 졸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교관이 나와 묻습니다. 오늘 여자가 어떻게 했냐? 무슨 소리를 냈냐?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성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육을 시킬까요? 남한에 침투했을 때 그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어색해하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훈련이 진행되는 곳, 그것이 바로 북한 최고 기밀 대남 간첩 양성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애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운동선수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간첩 훈련소에 끌려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간첩이 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밥 한 끼라도 더 먹고 싶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여자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체육부 소속이면 조금은 나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밥을 조금 더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한 번의 패배로 팀은 해산됐습니다. 그 다음은 기계체조. 척추를 다쳐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상, 농구 종목만 달라졌을 뿐 이유는 같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운동을 하면 쌀밥은 못 먹어도 옥수수밥은 조금 더 배급됐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겨우 버텼습니다. 졸업 시즌이 되면 누구나 군대, 공장, 농장 중에 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3월이 지나도 제 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로청 위원장이 저를 찾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동무, 당이 부르는 곳으로 가야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당이 부른다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곧 돌격대에 배치될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돌격대란 댐을 쌓고 도로를 만드는 건설부대인데 여자들도 가야 했습니다. 저는 가기 싫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당의 명령은 곧 생명이었으니까요. 열흘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며 마음을 정리하라고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만 꼭 잡으셨습니다. 오빠는 괜찮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흘 뒤 아침 7시까지 학교 앞으로 도시락 3인분을 싸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검은 승합차가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는 낯선 남자 2명이 타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보게 될 세상이 절대로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기차역 안은 고요했고 플랫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객차에 올랐는데 차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 하나가 검은 천을 꺼내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안대를 써야 한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대가 제 눈을 가리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깜깜한 어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만 풀어준다. 밖은 절대 보면 안 된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곧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 차창에 부딪히는 쇳소리. 눈을 가린 채 앉아 있으니 모든 감각이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눈을 가린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흘 동안 기차에 갇혀 있는 상황을요.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안대를 잠깐 풀고 밥을 먹었지만 곧 다시 눈을 가렸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 끝까지는 보게 해주었지만 창밖은 절대로 볼 수 없게 막았습니다. 시간 감각이 무너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돌격대 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나만 혼자 가지? 셋째 날 저녁 기차는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축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전히 안대를 쓴 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승합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차가 덜컹거렸고 휘청거릴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차창 밖의 바람소리와 산새 울음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가 꺼지고 발밑에는 흙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붙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풀어도 된다. 천천히 안대가 벗겨졌습니다. 순간 눈이 부셔서 눈꺼풀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시야가 열리자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높은 철조망이 끝없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초소 위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돌격대가 아니었습니다. 군복과 군화가 담긴 꾸러미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입어라. 그 한마디와 함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는 방법은 단 2가지뿐이라는 걸요. 성공하거나 죽거나. 군복을 입고 철조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습한 흙냄새, 낡은 건물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작은 방 하나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수영할 때 쓰는 것 같지만 훨씬 크고 렌즈는 완전히 불투명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쓰고 생활한다. 저는 천천히 고글을 눈에 맞췄습니다. 순간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방에 있는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요. 눈빛도 표정도 알 수 없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존재를 느껴야 한다는 걸요. 그들은 이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 그게 제 이름이자 정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암호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물어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글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나 체형으로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고글을 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규칙을 말했습니다. 서로 대화 금지. 암호명 외 본명 사용 금지. 1번 위반하면 처벌. 2번 위반하면 퇴소. 퇴소, 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퇴소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첫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고글을 쓴 채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사람 어깨를 잡고 벽을 더듬으며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집었지만 위치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입술을 스치지 못하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국물이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릇이 엎어지는 소리, 억눌린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분. 여러분, 눈을 가린 채 음식을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밥알 절반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물은 손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굴욕감, 그 모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밥그릇의 절반도 비우지 못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교관의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2층 침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고글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었기에 얼굴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음마저 허락되지 않는 공간 같았으니까요. 첫 훈련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호각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5분 안에 옷을 갈아입고 집합해야 했습니다. 느리면 처벌이었습니다. 고글을 쓴 채 운동장으로 나가니 이미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흙바닥에 뿌려진 성에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교관이 짧게 외쳤습니다. 1시간 뛴다. 앞은 보이지 않아서 저는 앞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따라 뛰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넘어진 채 엎드려 있다가는 그대로 짓밟히거나 뒤처져 버리니까요. 1시간 뒤 온몸이 땀에 젖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쉴 틈도 없이 잠시 세수를 하고 나니 교관이 다시 불렀습니다. 교실로 집합. 이번엔 고글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동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와 여자 모두 지쳐 보였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큼지막하게 글자가 쓰였습니다. 남조선 말 배우기. 동무는 친구, 씁니다는 요로. 억양 하나까지 따라하도록 시켰습니다. 대답이 어눌하면 팔굽혀펴기 100개. 쓰러지면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고글을 쓰고 트럭에 태워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 2층, 3층 창문이 보였고 아래에는 모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교관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3층 창문에서 몸을 던져 바닥에 착지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착지 자세가 생명이다.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하라. 그날은 낙하 훈련이었습니다. 먼저 1층. 창문 앞에 서자 바람이 스쳤습니다. 아래는 가까웠지만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숨을 고르고 뛰어내렸습니다. 꽝 충격이 무릎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을만 했습니다. 다음은 2층. 높이는 배가 됐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다리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못하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교관의 매서운 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국 눈을 감고 뛰었습니다.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발목이 꺾일 뻔했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 여러분, 아파트 3층 높이에서 아무 장치도 없이 뛰어내리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창문 앞에 서니 땅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뛰어! 교관의 고함이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눈을 감고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바람이 뺨을 스치고 허공이 제 몸을 삼켰습니다.
꽝 충격이 무릎을 꺾었고 저는 옆으로 구르며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가 떨려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옆 사람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창문 앞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빨리 뛰어. 교관이 호통치니 그녀가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착지에 실패했습니다. 발이 아니라 엉덩이부터 떨어지며 모래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니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들것이 도착했고 그녀는 흐느끼며 실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으니까요. 교관은 담배를 피워 물고는 우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동료가 불구가 되어 실려갔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훈련은 이어진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교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넘어지면 끝, 떨어지면 죽음. 하지만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훈련소의 생활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4시 호각 소리에 맞춰 기상하면 눈꺼풀이 채 떠지기도 전에 뛰어나가야 했고 곧장 달리기를 한 뒤 간단히 세수를 마치면 곧장 교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언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다음 날은 중국어, 또 그 다음 날은 프랑스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수업은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교관은 차가운 시선으로 틀리면 다시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이고 발음을 고치다 결국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어 교육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우리는 어두운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불이 꺼진 채 낡은 스크린만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분 동안 졸면 안 된다. 끝까지 봐라. 그리고 곧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영상이었고 그것은 야한 영상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성교육이란 개념조차 없었으니 제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관은 영상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지목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여자가 어떻게 했어? 어떤 소리를 냈어? 제대로 답하지 못한 동료는 다시 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 종일 훈련에 지쳐 온몸이 무너져 가는데 억지로 눈을 뜨고 그 영상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요. 눈꺼풀이 무거워 잠시 고개가 떨어지는 순간 교관의 몽둥이가 책상을 내리치며 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이곳이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존엄마저 무너뜨리는 곳임을 실감했습니다. 총기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총, 소총, 장총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쏘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목표판을 향해 사격을 했지만 밤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총을 쏘도록 시켰습니다. 눈앞에서 불꽃이 터지고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반복되자 귀속이 울리고 눈은 화약 냄새로 따가웠습니다. 총알은 정확히 표적을 맞아야 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교관의 시선이 등을 찌르듯 따라붙었고 실수한 동료는 끌려나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렸습니다. 평택항의 지도를 펼쳐놓고는 부두의 위치, 상인들의 동선, 어떤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까지 세세히 외우게 했습니다. 틀리면 맞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밥을 굶겼습니다.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실제 임무를 준비하는 듯한 목숨을 건 각본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 부두의 번호와 건물의 위치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참을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더욱 무너져 있었습니다. 귀에는 아직도 총성이 울렸고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그 영상이 다시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길인가? 이대로 나만에 가면 나는 인간일까? 아니면 이미 인간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훈련을 따라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고 거부는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단련되었지만 마음은 점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누구는 훈련 중 쓰러졌고 누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곧 의심이었고 의심은 곧 다음 차례를 의미했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밥을 조금 덜 주고 잠을 덜 재우고 모욕을 반복하면 결국 정신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저 역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랫배가 아프고 머리가 자주 빙글빙글 돌았지만 훈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약하다 낙인 찍히고 약하다고 낙인 찍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훈련 내용은 철조망 돌파였습니다. 배를 땅에 붙이고 팔과 다리로 몸을 밀어 철조망 밑을 빠르게 기어가야 했습니다. 교관은 차갑게 외쳤습니다. 속도다. 굼뜨면 총알에 맞아 죽는다 생각해라.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밀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흙바닥에 긁혀 따끔거렸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땅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기어가는 건 겨우 했지만 철조망을 뛰어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더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며 손끝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발을 제대로 디디지 못한 채 중심을 잃었고 옆으로 기울어진 제 몸은 그대로 철조망 옆으로 처박혔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철조망이 옆구리를 깊게 갈랐습니다. 살을 찢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나왔고 그 붉은 피가 흙바닥에 번지며 퍼져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옆구리 안쪽에서 칼날이 더 깊숙이 파고드는 듯 했고 눈앞은 이미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흔들리며 보였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도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교관은 멀리서 차갑게 외쳤습니다. 빨리 끌고 가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나가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전등이 아스라이 흔들렸고 코끝에는 진한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구리가 찢어질 듯했고 시트 위로 붉은 피가 스며나와 번지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2000cc를 넘겼습니다. 살릴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그때 저는 사람 몸 전체의 피가 5000cc 남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하게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이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대는 저를 포기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다시 기차에 실렸습니다. 흔들리는 객차 안에서 눈을 뜨면 피 묻은 붕대가 제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고 눈을 감으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뼈에 가죽만 남은 몸,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을 띤 얼굴, 그리고 피로 얼룩진 군복. 어머니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제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빠는 차마 다가오지도 못한 채 문가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방에 눕혀졌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고 입술을 달싹이면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셨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오빠는 담배만 태우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모두가 제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2달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숨을 붙잡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고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잡으며 살았다. 우리 딸 살았다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 둘이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밖으로 내보내고 제 앞에 종이와 작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혈서를 써라. 저는 멍하니 칼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라고 힘겹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명령만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을 베어라.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잡으니 살에 닿는 순간 차가운 쇳덩이가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그었으나 피가 나오지 않자 다시 깊게 그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이 타들어가듯 아팠고 곧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로 제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평생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글자를 피로 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목숨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다시 족쇄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그 피 묻은 종이가 제 평생을 올가맬 사슬이 될 거라는 사실을. 남자들은 아무 말도 없이 종이를 가져가 사라졌습니다. 차가 멀어져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제 손을 보고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감싸 쥐고 눈물로 제 상처를 적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흉터는 제 손가락에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의 운명을 예고하는 상처였고 결국 그 흉터는 우리 집안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은 간신히 회복되었지만 집안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다 살아난 사람일 뿐이었고 아무도 저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배급은 끊기다시피 했고 하루 세 끼 밥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몰래 파는 장사에 손을 댔습니다. 옷까지 약품, 식료품까지 팔 수 있는 건 뭐든 거래했습니다.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였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거래상이 찾아와 중국산 의약품을 들여오면 몇 년은 편히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을 몽땅 털어넣었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까지 보탰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 거래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주소로 찾아가 보니 이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멍하니 앉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었고 오빠는 화를 내며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20년 지기 친구 진숙이. 그는 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저는 진숙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말하자 진숙이는 흔쾌히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저녁도 같이 먹자. 돈은 내일 아침에 줄게. 그 말은 제게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친구의 집에 들어섰을 때 진숙이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이 반가웠고 저는 그 따뜻한 눈빛에 안도했습니다. 상 위에는 모처럼 쌀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된장국, 그리고 작은 반찬들. 북한에서 쌀밥은 귀한 음식이었기에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숙이는 웃으며 많이 먹어 힘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갈, 밥을 한 숟갈 먹으며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고생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국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 들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진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짧고 떨리는 그 한마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배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벽은 흙으로 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팔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중국의 산골 농가였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주인이라 했고 저는 그날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농사일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호미질을 하고 무거운 자루를 나르다 쓰러지면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하루 두 끼 주는 건 풀죽 같은 것이었고 배고픔은 항상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시도하면 매질을 당했고 저항하면 굶겼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제 몸은 다시 망가져갔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언젠가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나가 물건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다가 제 말투를 눈치챈 한 조선족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북한에서 왔죠? 한국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꿈에서도 그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함정일까 두려웠지만 눈앞에 있는 여자의 진지한 눈빛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저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돈 없어도 돼요. 먼저 한국 가고 돈을 갚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게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희망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약속된 밤. 저는 몰래 농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준비해둔 차에 올라탔고 깊은 산길을 달려 국경 쪽으로 향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곤두세운 채로 한밤중에 길을 달리던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길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몇 주가 걸렸고 수차례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안의 검문을 피해 숨어야 했고 들킬 뻔한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드디어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의 땅을 밟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은 눈이 시릴 만큼 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전이 일상이라 밤이면 늘 촛불로 버텼는데 이곳은 마치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휴대전화를 들고 걸으며 가게마다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 하나하나가 저에겐 꿈같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발걸음이 굳어졌습니다. 차에 태워져 도착한 곳은 조사실이었습니다. 네모난 방, 책상 너머에 조사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북한 교관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위협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간첩 훈련을 받으셨다고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부대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습니까? 산속이었습니까? 강가였습니까? 주변에 특별한 건물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산길을 오래 올라갔습니다. 주변엔 민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철조망과 초소가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3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훈련 기간은 총 얼마였습니까?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저는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달리기, 외국어 교육, 사격, 그리고 오후엔 낙하 훈련이나 암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하다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택항 구조를 외웠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입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답해야 했습니다. 부두번호, 창고 위치, 어떤 무역상이 자주 드나드는지, 배가 몇 시에 들어오고 나가는지까지 세세히 외웠습니다. 틀리면 밥을 굶겨서라도 다시 외우게 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 기억납니까? 사진 속 인물은 교관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 그가 저희를 지도했습니다. 남자였고 계급장은 달지 않았지만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고 제가 말한 대답이 앞뒤가 일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처럼 느껴져 숨이 막혔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사관은 커피 한 잔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더 협조해 주세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북한 교관에게선 결코 들을 수 없던 말, 누군가 제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언 덕분에 북한 간첩 양성소의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곧 저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탈북민 정착을 돕는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샤워기를 틀었을 때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도 얻기 힘들던 따뜻한 물이 매일같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씻겨나간 건 먼지가 아니라 진한 고통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저에게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지만 불을 켜도 방 안이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전등 불빛은 환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베개를 끌어안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식당, 공장,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새벽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귀가 멍멍해질 만큼 기계 소리에 시달렸으며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다 의자에 잠시 기대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였고 1년 만에야 겨우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오빠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다시 연락을 하니 돈만 모이면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조금씩 통장에 돈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저는 하루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모였고 드디어 브로커에게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느리고 낮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듣기 힘드실 겁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중국에 있을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위부가 당신 탈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어머니와 오빠를 간첩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며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 굶주린 제게. 마지막으로 밥 한 숟가락을 양보하시던 모습, 살아야 한다. 살아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던 그 목소리. 그리고 오빠. 언제나 제 앞을 막아서 주던 든든한 존재. 그들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돌멩이와 총구 앞에 서 있었다니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브로커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그러자 브로커는 고개를 떨군 채 저희 집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폐가처럼 된 저희 집이 보였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제가 간첩 훈련을 받았고, 제가 탈출했고, 제가 살아남으려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오빠가 죽은 겁니다. 차라리 제가 그 훈련소에서 죽었다면, 낙하 훈련 중에 떨어져 죽었다면, 어머니와 오빠는 살았을 겁니다. 저는 먹지도 일하지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생기 없는 표정. 훈련소에서 죽어가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어머니와 오빠가 헛되이 죽는 겁니다. 제가 살아서, 제가 증언해서 북한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어머니와 오빠의 죽음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혈서 때문에, 가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킬 가족도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첫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안대를 쓰고 며칠을 이동했던 것, 고글을 쓰고 서로 얼굴도 보지 못했던 것, 3층에서 뛰어내렸던 것, 야동 교육을 받았던 것,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썼던 것. 그 후로 계속 증언했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강연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북한 간첩 훈련소의 실체를, 인권 유린의 현장을, 탈북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극적이라고 과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훈련소는 존재합니다. 지금도 18살 소녀들이 안대를 쓰고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3층에서 뛰어내리다 죽거나 불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어머니와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머니, 오빠. 제가 여기 자유로운 땅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